네. 자, 우리 오늘 다 정리를 합니다. 다 정리하고 7월 달부터는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그죠? 7월 달 문제풀이는 지적법 제일 앞에부터 할 겁니다. 예상 문제집. 혹시 풀어오실 분들은 53페이지입니까? 그게 토지 이동합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적은 문제를 선별해서 좀 풀 겁니다. 다 못 푸니까. 다 풀 수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뭐 다른 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게 문제풀이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론 설명을 먼저 간략하게 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풀어오시는데, 지적은 먼저 풀어오시면 좋습니다. 근데 풀 때 그건 내가 맞추겠다 생각하고 여러분 모의고사 풀듯이 그렇게 푸시면 안 되고, 그냥 보면서 이거 봤던 것 같아 하고 답만 잠깐 체크해보고 뒤에 정답지를 빼면 빼져요. 그러니까 정답지를 빼가지고 한번 확인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왜 아니지?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물음표 좀 해놓으시고 찾아보고, 그런 식으로 맞췄다 안 맞췄다가 문제가 아니고 읽어보면서 이거 본 기억이 나나 안 나나 그것만 하고 오는 것도 완전히 다릅니다. 나중에 등기는 들어가면 등기는 풀지 말라고 얘기 드릴 거야. 등기는 풀어보셔도 워낙에 시간 대비 효율이 극악에 가깝기 때문에 풀어보지 마세요. 그냥 복습만 잘 하시면 됩니다. 지적은 먼저 보고 오시면 돼요. 지적은. 그 과목의 난이도가 그런 거니까 그렇습니다. 등기는 혼자 보셔도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자, 등기입니다. 등기. 자, 등기는 법률행위로, 매매 같은 법률행위로 부동산 권리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법률행위했다, 부동산 권리 취득하려면 돈만 줘서는 안 돼. 등기부에 등기돼야 돼. 어떻게 등기하느냐? 당사자가 신청해요.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고, 법이 요구하는 서면을 갖춰서 신청해야 됩니다. 그죠? 이때 당사자 신청의 예외로서 무슨 신청? 제3자 신청이 있고, 제3자 신청. 자, 당사자 신청의 예외로서 제3자 신청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 신청의 예외로서 단독 신청의 특례가 있고, 그죠? 서면 신청은 별도로 뭐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게 등기소에 신청하면 접수를 받아놓고 등기해 줄 것이냐 여부를 심사를 해요. 이 심사는 순수하게 서류 심사, 형식적 심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심사를 거쳐서 문제없다 등기해주고, 등기실에 문제있다 등기 안 해주죠. 각하.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배우는 게 우리 등기부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등기가 실행되고 있는데, 등기 실행에서 자, 소유권과 제한물권에서 제한물권이 나오는데, 이 지금 소유권에서 이제 남은 게 환매특약하고 신탁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한물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배우실 거고, 그리고 등기를 하면 등기는 표제부, 갑구, 을구 중 한 군데에 뭔가 등기가 되는데, 표제부는 권리가 등기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동산을 소개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소개를 하는 표제부 등기와 권리가 등기되는 갑구, 을구의 등기는 등기 절차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것들을 간략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 등기하는데 주등기, 부기등기라고 해서 번호 붙이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그중에 부기등기는 어떤 등기가 부기등기로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것도 나중에 배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등기를 하면 원래 부동산 권리가 취득되는 효력이 발생돼야 돼. 민법 186조가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권리 변동은 뭐 해야 효력이 있다? 등기해야 효력이 있다 하고 있죠. 그래서 등기해야 효력이 있는데, 유일하게 등기를 해도 권리 변동 효력이 없는 등기가 있어요. 그것이 가등기라고 합니다. 이 가등기는 권리에 관한 등기 중 권리 변동 효력이 없는 유일한 예외예요. 그래서 가등기는 무조건 나옵니다.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 가등기를 배우게 됩니다. 가등기 배우고 나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 뭐 관공서가 촉탁할 때는 막 특례가 적용되는데, 특례가 뭐 있느냐. 그리고 등기 신청했는데 등기를 해주든 안 해주든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붙어볼 수 있다. 이의신청 하면 등기법이 다 끝나버려요. 오늘 다 끝납니다. 그죠? 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게 이거 배웠고 이거까지 했고 이거를 할 거구나. 막 그렇게 대략적으로 이미지를 그려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오늘 환매특약으로 합니다. 환매특약. 자, 우리 민법에 보면 매매편에서 자, 매매라는 게 뭐예요? 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자, 재산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내가 급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급부로서 뭘 지급을 합니까? 뭘 지급해요? 매매 대금을 지급하죠. 대금의 금이 뭐예요? 금전이죠. 그래서 금전을 주고 재산권을 사는 거.
그걸 매매라고 그럽니다. 매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로서 뭐를 지급해야 돼요? 금전을 지급해야 돼요. 그죠? 금전 지급하니까 뭐 카드 계산하면 매매가 아닌갑다. 안 해요. 카드로 해도 금전이 넘어가게 되죠. 그게 이제 다 매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매매라고 하는 이 민법편 이 법률 규정에서 매매가 끝나면 마지막에 환매라고 붙어서 자, 환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하여한다라는 법 규정이 있거든요. 환매는 뭐예요? 환매. 내가 팔았던 것을 내가 다시 사는 거야. 그래서 팔았던 사람이 다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가 그냥 한 바퀴 뺑 돌아오는 거야. 매매 대상 물건이 갔다가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거. 그게 환매입니다. 그죠? 그럼 두 번째 매매는 그냥 우리가 전매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가 팔았어요. 그 물건은 누군가 또 살 수도 있겠지. 그때 이루어지는 두 번째 매매를 전매라고 하는데 그 전매는 제3자가 물건을 사면 전매예요. 근데 팔았던 사람이 다시 사는 건 환매라고 해서 구분하죠. 자, 그래서 환매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도인이 환매권자가 돼야 돼요. 누가 다시 사는 사람이어야 돼요? 매도인이 다시 사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환매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갑이 지금 부동산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 가지고 있잖아. 갑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갑이 을에게 물건을 팝니다. 매매, 돈을 받고 팔아요. 그런데 그 팔았던 물건을 어떠한 사연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사야 돼. 그래서 팔았던 물건을 갑이 다시 사는 거야. 이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환매. 자, 우리 민법에서 환매는 매매계약과 동시에 성립시켜야 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률행위는 자유잖아요. 계약 자유죠. 그럼 내가 계약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내 자유의사에 달려있어요. 갑이 지금 팔면서 마음속으로만 뭐 나중에 내가 다시 사지 뭐 라고 속으로만 생각했다면 나중에 성공해서 돈을 엄청 벌어서 원래 그 부동산 가격의 10배를 제시하면서 내가 다시 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을이 판다 하면 다행인데 못 팔아요 그러면 못 사는 거야. 맞죠? 그래서 반드시 다시 사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팔 때 다시 산다는 계약도 같이 붙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확실히 다시 살 수 있다. 그래서 환매의 약정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하여한다 라고 민법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계약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동시에. 그러므로 자, 매매 원인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는 매매는 갑이 을에게 파는 것이고 환매는 갑이 다시 사는 거야. 완전히 다른 계약이죠. 그래서 별개의 계약입니다. 별개의 계약이기 때문에 등기 신청할 때 신청서도 따로따로 하나씩 냅니다. 다만 등기 신청은 동시에 해야 됩니다. 왜 동시에 하느냐? 민법에서도 매매와 환매는 따로 성립시킨다, 동시에 성립시킨다. 동시에 성립시킨다. 그래서 등기 신청도 동시에 하라. 동시에 하라. 다만 신청서는 별개로 따로따로 하나씩 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매 특약 문제가 나오면 가끔씩 나오는 게 매매 원인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는 동시 신청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는 거예요. 그죠? 동시 신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청서는 별개로 냅니다. 해서 매매 원인 이전 환매 특약하고 들어갔어요. 여기서 자, 우리 민법은 환매에 있어서 기간을 정하고 있어요. 부동산은 5년 이내, 동산은 3년 이내 기간을 정해놓고 있는데 이 기간이 굉장히 독특한 기간이에요. 우리 민법은 이 기간 약정할 때 어떻게 하느냐? 뭐 최단 존속기간, 최장 존속기간 제한을 두더라도 나중에 가서 연장할 수도 있고 갱신할 수도 있고 계약으로 늘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환매 기간은 연장 갱신이 안 됩니다. 안 되고 한 번 정해진 기간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절대적 기간으로서 연장도 갱신도 불가능하다. 그죠? 그럼 부동산은 5년 안에만 다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5년 안인데 3년 정했다. 그럼 3년 정했다면 3년이 절대적 기간이 됩니다. 3년 돼가지고 우리 2년 더 연장합시다. 안 됩니다. 기간도 가면 완전히 끝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갑은 지금 을에게 예를 들어서 5억을 받고 넘겼습니다. 5억을 받고 넘겼어요. 근데 5년 안에 살 수 있다. 그게 이제 원칙으로 되어 있죠. 그럼 5년 동안 부동산 가격은 증감 변동하고 있거든요. 그럼 5년째 10억이 돼 있어요. 그럼 갑은 10억을 주고 사야 되느냐? 협의할 수 있느냐? 아니고 법이 정한 바대로 5억 주고 다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매매 대금 이외에 5억 이외에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이 별도로 들었다면 예를 들어서 이 환매 특약이 있다는 걸 공정을 받자.
공정 비용이 들었을 것이고 저 부동산 가치가 5억이 되냐 감정평가를 한번 받아보자. 감정평가 받았다면 그 비용이 들었겠죠. 그게 이제 계약 비용, 매매 비용입니다. 매매 비용이 만약 100만 원 들었다면 5억 100만 원 주고 다시 사는 거야. 그래서 이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은 환매 특약 등기에 있어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필요적은 내키면 적는다, 반드시 적는다. 반드시 적어야 돼.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으로서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이 들어오더라. 요 두 가지 때문에 근래 한 4, 5년 동안에 환매 특약이 갑자기 새 문제가 쏟아졌습니다. 원래 환매 특약은 거의 한 4, 5년 가까이 안 나왔어요. 안 나오다가 근래에 갑자기 좀 미친놈들이 들어가가지고 한 번 정도 내지는 한 2번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데 3번까지 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안 하려고 하니까 좀 찝찝하고 좀 그런 거예요. 이걸 이렇게 낸다는 것은 출제위원이 이 미친놈이 들어갔다니. 어쨌든 또 미친놈이 들어갈지 알 수 없잖아. 그래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반드시 적어야 된다. 그죠? 반드시 적어야 된다. 그럼 여러분도 이거 보면 와 그럼 부동산 팔 때는 환매특약 붙여야지. 민법에서 환매특약 얘기는 좀 들어보셨어요? 환매약정은 실제로 환매약정으로 붙는 게 아니고 담보수단으로 쓰인다.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환매특약을 붙여서 매매계약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요거는 담보수단, 소유권 유보부 담보수단으로 쓰이는 거예요. 막 그래 쓰이는데 막 그런가 보다 하시고 우리 등기부에서는 중요한 것이 자, 이 특약하고 나서요. 그럼 우리 특약이라는 말이 나오든지 약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세 가지가 기억난다 그랬어요. 세 가지. 자, 임, 근, 부 세 가지 기억해야 된다. 임, 근, 부. 임의적 기재사항. 있으면 적고 없으면 안 적는다. 그 매매할 때 환매 특약은 반드시 붙여야 돼요. 특약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죠. 했다면 적는 거고 안 했다면 안 적는 거다. 그게 임의적인 거야. 그 다음에 법령에 근거 있어야 등기 가능한 거야. 그럼 매매편에 보면 환매 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성립시켜야 된다. 근거 규정이 있죠. 그러니까 등기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등기할 때는 무슨 등기로 등기해요? 부기 등기로 등기합니다. 그래서 특약 약정 나오면 임, 근, 부 기억나야 돼요. 이거 기억 안 나면 특약 약정 문제 못 푼다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특약 약정 나오면 임, 근, 부 등기법 하면서 제가 두 문자로서 한 10몇 가지, 20가지 정도 돼 많지는 않죠. 그거를 외우느냐 못 외우느냐에 따라서 문제 풀리는 게 완전히 달라요. 그거 외우기 싫으면 안 외워도 돼요. 안 외우고 그냥 책을 딸딸 외웠다가 그걸 또 응용하는 연습까지 하시면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지. 그러나 그렇게 시간 여기다 투자를 하게 되면 공법이 과락이 날 거예요. 그래서 자꾸 외우라는 거 외워야 돼요. 이거 외우면 문제가 싹싹싹 풀리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 근데 특약이라고 붙어서 무슨 특약인지 처음 듣는 특약이야. 그런데 임근부 기억나면 그 문제는 거의 맞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꾸 외우시라는 거예요. 나오면. 그래서 무슨 특약 나왔을 때 임근부가 생각나면 그 문제는 거의 정답 찾은 거나 마찬가지다.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자 환매 특약 등기는 무슨 등기로 등기한다? 부기 등기로. 그래서 보면 여기 갑에서 소유권 이전 을하고 넘어왔어요. 그래 을이 소유권을 가졌는데 어떻게 가졌느냐? 매매. 돈을 주고 샀으니까 가졌어요. 그런데 그냥 매매를 한 거예요. 다시 사고 판다는 환매 특약이 붙었어요. 환매 특약 붙었죠? 그래서 환매 특약 부하고 환매가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면서 등기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환매 특약은 내용이 어떤데? 라고 환매 특약 등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매매 대금이 5억이고 매매 비용이 100만 원이니까 나중에 환매할 때는 5억 100만 원 주면 돼. 라고 이제 특약 등기를 하는 겁니다. 특약 등기를 했을 때는 주 등기로 한다, 부기 등기로 한다. 부기 등기로.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10번, 100번, 1000번 번호가 하나씩 쓰이는 것이 주로 쓰이는 보도로 하는 등기. 주등기이고 원래 쓰였던 그 번호에다가 옆으로 가지를 치고 번호 하나 붙었어. 이렇게 등기하는 것을 부기 등기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럼 2-1번은 2번보다 뒤에 등기됐지만 2번하고 순위가 같다. 그죠? 부기 등기로서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기해서 부기 등기로서 환매 특약 등기 또는 환매권 등기는 부기 등기로 등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환매권은 채권입니다. 환매, 다시 사고 팔겠다는 채권 약정이거든요. 자, 채권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채권 양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이 부동산을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이 권리를 제3자가 가지려고 그래.
그 부동산 내가 사고 싶으니까 환매권 나한테 넘겨주세요. 그럼 웃돈 받고 넘길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환매권이 갑에서 병으로 이전이 됐을 때 그 이전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우리 뒤에 들어가면 오늘 배울 거예요. 권리를 이전하는데 이 이전 등기가 소유권을 이전해요. 그때는 무조건 주등기로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근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이전이 돼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이전이 돼요. 그때는 부기 등기로 등기합니다. 그럼 지상권 이전, 전세권 이전, 저당권 이전, 전저당권 이전, 임차권 이전 전부 무슨 등기? 부기 등기로 등기하는 거예요. 환매권 이전도 환매권은 소유권이다, 소유권이 아니다. 소유권이 아니죠. 소유권은 대표적인 물권이에요. 그런데 환매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채권이야. 채권이니까 소유권 될 수 없지. 소유권은 대표적인 물권이니까. 그죠? 그러면 환매권 이전도 무슨 등기를 해야 돼? 부기 등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미 환매특약 등기 자체가 환매권이 부기 등기로 되어 있죠. 이 부기 등기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부기 등기로서 이전 등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매권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의 부기 등기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자, 2-1 하는 것이 환매특약 등기의 번호 있잖아. 여기에다가 -1 하고 2-1-1 이렇게 들어가요. 이것이 부기 등기의 부기 등기라고 하는 거야. 환매권 이전, 병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해서 환매권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로서 하는데 환매권 등기 자체가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기 등기를 다시 부기 등기로, 부기 등기의 부기 등기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요거까지만 합니다. 자, 지금 환매권을 가지는 자는 갑입니다. 팔았던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거죠. 자, 이 환매권을 가지는 갑이 환매권을 행사해서 다시 사버렸어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 다시 갑에게 이루어지겠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조건 주 등기로 하는 거야. 그럼 2번까지 있으니까 몇 번? 3번하고 소유권 이전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에서 다시 누구에게? 갑에게 돌아왔어요. 그럼 원인이 그냥 매매로 등기되는 게 아니고 환매가 됐을 때는 반드시 환매라는 말을 기재하게 됩니다. 환매하면서 등기가 돼요. 그러면 등기하는 등기관은 바로 등기하면서 알아버립니다. 뭘 아느냐? 환매되었구나. 그러면 중간에 2-1로 되어 있는 갑이 환매권을 가진다는 특약의 등기는 환매권을 행사했으니까 환매특약은 이제 존재한다, 소멸한 거다. 소멸한 거다. 그러면 환매특약 필요 없는 등기를 말소등기해야 돼. 지워야 되잖아요. 이 말소등기는 우리가 신청해야 말소하느냐, 신청 없이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말소하느냐. 되는데 직권 말소를 해줍니다. 왜요? 환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등기관은 환매됐다는 사실을 등기하면서 알죠? 그럼 환매권이 소멸했다는 걸 등기관이 알기 때문에 직권 말소를 해줍니다. 요까지는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직권 말소. 그러면 뭐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환매되지 않고 5년 지나버렸어. 환매 기간 5년 정했는데. 그럼 환매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한단 말이에요. 연장갱신 안 된다 그랬죠? 그럼 환매권 등기 필요 없으니까 말소해야 되잖아. 그때는 등기관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 개인적으로 환매권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까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등기관이 그 수많은 등기부를 매일같이 확인을 한다, 못한다?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필요 없어진 환매권 말소 등기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됩니다. 그럼 공동 신청하는 등기는 안 나와. 그러니까 직권 말소되는 경우는 가끔씩 나온다고. 그럼 환매권 등기를 직권 말소하는 경우는 언제다? 환매권이 행사되어서 이전 등기가 되었을 때. 됩니까? 그때는 직권 말소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혹시 떠나온다면 이제 나올 만한 것은 이제 민법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잠깐 설명을 합니다. 자, 환매는 채권 계약입니다. 그죠? 채권 계약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민법에서 주된 계약, 종된 계약 이런 거 배우셨죠? 배우셨죠? 그러면 매매라고 하는 게 주된 계약이에요. 매매가 있기 때문에 다시 산다는 환매가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종된 계약이다. 즉 주된 계약을 전제로 해서 종된 계약이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주된 계약이 없었다면, 매매하지 않았다면 다시 산다는 환매도 존재할 수 없겠죠. 그래서 주가 존재해야 종이 존재하는 거야. 주가 소멸하면 종도 소멸하는 거야. 맞죠? 그러나 종이 문제가 있어서 종이 소멸했다고 주가 소멸하는 건 아니야. 맞죠? 그런 거 배우셨죠? 자, 그렇다면 매매 원인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서 환매 특약 등기도 신청해야 돼. 어떻게? 동시 신청. 동시 신청하지 않으면
각하 등기를 안 받아줍니다. 그러면 매매 원인 이전 등기를 어제 신청하고 환매 특약 등기를 오늘 신청하러 갔습니다. 가서 등기관에게 웃으면서 오다가 단팥빵 2개 사가지고 꺼내놓으면서 제가 어제 같이 신청해야 되는데 깜빡하고 어제 매매 원인 이전만 신청하고 환매 특약 신청을 못해서 오늘 왔습니다. 하루 차이니까 해주세요. 안 해줍니다. 그럼 뭘 안 해주느냐? 어제 했던 매매 원인 이전 등기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환매 특약 등기만 각각 안 받아주는 거예요. 됩니까? 환매 특약 등기는 반드시 매매 원인 이전 등기와 같이 신청해야 된다. 맞죠? 같이 신청하지 않으면 같이 신청하지 않은 환매 특약 등기는 각하다. 그러나 이미 신청된 매매 원인 이전 등기는 유효하게 가는 거다. 그죠?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그 정도 됐습니다. 넘어가고. 환매 특약 이렇게 들어가요. 기울지운 복수. 자, 8번. 환매에 따른 권리 취득의 등기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환매에 따른 권리 취득. 환매를 해서 소유권 이전이 됐다는 얘기죠. 그때 환매 특약 등기는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 직권 말소. 그죠? 9번. 환매 특약의 등기는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특약 약정 나오면 임근부 빨리 기억해라. 그거 기억 안 나면 그 문제는 풀기 어렵다. 자, 임근부 부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리고 매매 비용과 매매 대금은 필요적 기재사항이죠. 반드시 하게 됩니다. 한 30년 가까이 전에 법무사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 환매 특약에 있어서 매매 대금은 10억으로 그러나 매매 비용은 별도로 비용이 지불된 바가 없다. 그렇다면 매매 비용은 기재할 필요가 없다. 맞냐 틀리냐? 틀렸다. 매매 비용은 필요적이니까 없으면 없음이라고 적어야 된다. 그게 필요적이라는 거야. 필요적. 그렇게 나온 적도 있다. 우리한테는 나오기 좀 어렵죠. 법무사 시험은 이 법무사 옛날에 8과목인데 지금 몇 과목인지 모르겠어요. 법무사는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가 한 3년에서 2년에서 합격하는 시험이라면 그렇게 똑같은 스타트 라인에서 시작하면 법무사는 합격하려면 최소 5년은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량도 훨씬 많아야 돼요. 훨씬 많아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밥 먹듯이 공부만 한다. 그렇게 했을 때 법을 전공한 사람들도 최소 3, 4년입니다. 그럼 전공하지 않은 자는 기본 5년은 보내야 됩니다. 1차만 합격하기 위해서도 한 3년은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법무사야. 그런데 법무사에서는 민법도 시험 과목에 있고 등기법도 시험 과목에 있어요. 민법은 40문제가 나오고 등기법은 30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법무사가 되느냐 못 되느냐를 좌우하는 것은 등기법입니다. 민법은 당락을 좌우하는 과목이 아니에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법무사에서의 민법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중개사법 생각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민법은 당락을 좌우하지 못해요. 뭐가 당락을 좌우한다? 등기법에서 이제 코가 깨지는 거예요. 그만큼 등기법이 어려운 법이에요. 어려운 법입니다. 그리고 민법은 우리보다 양이 2배가 많습니다. 우리는 질권이라는 권리, 물권에서 안 배우잖아. 질권 배웁니다. 그 다음 채권 총칙을 우리는 안 배우거든요. 우린 채권 각칙 중에서도 계약 총칙편하고 계약 각칙 중에서 계약이 원래 14개 전형계약이 있어요. 그중에 3개만 배우잖아. 매매, 교환, 임대차. 그러나 법무사 시험은 계약 총칙 다 들어간다. 다수 당사자의 법률관계에서 연대채무, 보정채무, 부진정, 연대채무해서 민법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가 그 파트야. 그거 우리는 시험에 하나도 안 나오잖아. 그리고 친족, 상속 부분에서 들어가서 상속, 혼인, 이혼, 인지, 입양, 파양 그거 전부 다 시험에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민법은 당락을 좌우하지 못해요. 뭐가 당락을 좌우하느냐? 등기법이 당락을 좌우하는. 그래서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그게 등기법이야. 등기법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나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 등기법 책 이런 책 말고 처음에 그 기본서 해가지고 두꺼운 책 만났죠? 그 두꺼운 책을 토시까지 다 배우고 법무사 시험 등기법칙으로 딱 가면 30문제 중에 그래도 눈에 좀 들어오는 거는 많으면 한 5문제, 한 4, 5문제 정도 눈에 들고 맞춘다는 얘기가 아니야. 본 것 같다. 그 정도예요. 나머지는 다 처음 보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나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 등기법은 제대로 공부하려면 이론만 한 1500페이지 되는 책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양이 무지하게 많고 어려워요. 그게 등기법이야.
그래서 등기는 양을 지금 우리가 우리는 30문제 나와요? 12문제 나와요? 12문제 나오잖아. 그 많은 양을 못한다 이 말이야. 무슨 이해하죠? 그러니까 하라는 것만, 외우라는 것만 잘 외우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딸 점수는 나와. 그러면 되는 거야. 그죠? 나 등기를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하면 돼요. 하면 돼요. 하면 된다고. 한 5년 해라고. 그죠? 근데 그래 하지 마. 그래가지고 붙으면 뭐 할 거예요? 1년 만에 붙어야지. 맞죠? 등기를 정복하고 가겠다. 정복 안 당해요, 등기는. 정복하러 갔다 정복 당한다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신탁 갑니다. 자, 우리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탁입니다. 신탁 원인 소유권 이전 등기는 최근 한 10년 내에는 다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친 것만큼 시험에 나왔다. 그 정도로 신탁이 가장 많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신탁에 관련된 법이 한 10몇 년 전에 전면적으로 개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탁의 등기 절차도 확 개정이 돼요. 그러고 나서부터 신탁의 규정을 아느냐?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신탁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탁은 믿고 맡기는데 맡기는 자산이 부동산일 수도 있고 동산일 수도 있고 현금일 수도 있고 채권일 수도 있고 담보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소유권만 신탁하는 게 아니고 지상권, 전세권, 저당, 건저당 다 신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탁의 종류도 다양하고 이론도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신탁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내가 문제 풀러 가야지. 그러면 신탁 한 3년 공부하면 돼요. 그러나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탁에서는 일단 외우라는 거, 하라는 것만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하는 우리 책에 있는 것만 하고 가는 거예요. 더 이상은 넓히려고 하지 말고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면 무슨 얘기인지 신탁을 얘기하긴 하는데 어떤 신탁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배웠던 절차만 따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자, 신탁했습니다. 갑이 이 3층짜리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소유권 취득은 했는데 이 관리가 잘 안 돼. 그래서 3층 모두 공실로 놀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대출 이자도 감당이 안 돼. 이러다가는 경매로 넘어갈 것 같아. 그래서 부동산 관리 잘하는 사람에게 관리를 맡겨서 뭔가 임대차도 좀 주고 숨통을 조이고 있는 걸 좀 놓고 싶어요. 그런데 갑은 잘하는 전문가를 돈을 주고 고용해서 관리를 맡길 수도 있겠죠.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아예 권리 자체를 그 사람에게 넘겨주면서 너가 전적으로 알아서 좀 해줘 라고 맡기고 싶다. 이게 믿고 맡긴다 신탁이라는 거예요. 됩니까? 소유권 자체를 을에게 넘겨버립니다. 넘겨버려요. 그래서 넘기는 사람이 위탁자, 맡긴다는 게 그죠? 맡은 사람을 수탁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했는데 너 해 공짜로 주는 거 안 해요. 원인이 정의 아닙니다. 돈 받고 판 거 아니죠. 매매도 안 해요. 그리고 니 거 내 거 맞바꾸자 교환도 아닙니다. 그냥 맡겼어요. 그래서 원인이 신탁으로 들어간다. 그럼 신탁은 맡겼다니까 언젠가는 다시 찾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맡겼는지, 그 다음에 수탁자는 단순히 관리하는 권한만 있는지 아니고 처분하고 현금화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는지, 그리고 현금화한 그 금액을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새로운 수익형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있는지, 그 다음에 수탁자가 관리를 잘못했다면 위탁자가 언제든지 개임, 사람을 바꾸고 또는 파면, 해고할 수도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신탁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이 믿고 맡긴 거는 언젠가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 내용도 일반인들이 알도록 해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신탁의 내용도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탁의 내용을 등기하는 것을 신탁의 등기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맡겼다라는 사실은 두 글자 신탁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신탁의 내용을 등기부에 등기해요. 신탁의 내용을 등기하는 것은 그냥 신탁이라고만 얘기한다. 신탁의 등기라고 얘기한다. 등기자를 붙이면 신탁의 내용을 기재한 거야. 그냥 신탁했다 이러면 맡겼다라는 사실만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그냥 신탁한 부동산에 하고 신탁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그냥 맡겼다라는 사실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탁의 등기에서 하고 나오면 그것은 신탁의 내용을 기재해 놓은 거. 신탁의 내용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구분돼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위의 등기는 맡겼다는 게 원인일 뿐 위의 이 등기는 소유권을 넘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아래 등기는 소유권 이전이 아니고 신탁의 내용을 등기한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 두 등기는 또 별개 등기야. 별개 등기. 아까 우리 소유권 이전과 환매가 별개의 등기이듯이 이것도 별개 등기다 말이에요. 그런데 등기 신청할 때는 동시에 신청하되 신청서는 일건 하나의 신청서로 신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10여 년 전에는 동시신청, 동일신청서라고 불렀어요. 동시신청, 동일신청서. 무슨 얘기 이해하시죠? 신청서 하나로 같이 신청한다는 거야. 근데 그것이 전산화가 되면서 법률 규정이 바뀝니다. 동일신청서라고 하지 않고 일건의 신청정보, 즉 하나의 신청서, 이 말을 일건의 신청정보라고 용어를 바꾼 거야. 더럽게 이렇게 바뀌었죠? 더럽게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동시신청 한 건, 동시신청 1건. 자, 요거를 여러분들 외우셔야 되는데, 자, 신탁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를 가집니다. 신탁이 시작될 때, 신탁의 변화가 있을 때, 신탁이 끝났을 때, 그럼 시작될 때 신탁 원인 이전 신탁 등기, 신탁의 변화가 있으면 신탁 원인 이전 등기의 변경 등기와 신탁 등기의 변경 등기, 신탁이 종료되면 신탁 원인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와 돌려줘야 되니까 신탁 등기의 말소 등기, 이런 게 계속해서 같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 등기가 일어날 때마다 무조건 동시신청 1건 하고 나야 됩니다. 동시신청할 필요 없다, 틀렸다. 신청 정보를 1건으로 하지 않고 별개의 신청 정보를 제공한다, 틀렸다. 어떤 신탁이 나오든지 무조건 동시신청 1건 이게 나온다. 또는 이것을 1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해서 신청, 이렇게도 얘기한다. 11신청. 11신청. 이렇게도 표현해. 일괄해서 한다는 건 따로 신청한다, 동시에 한다. 동시에 한다. 그죠?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신탁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 종류 다양한 것을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다. 그래서 신탁이라는 말만 나오면 공통적인 절차로서 세 가지 절차가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이 공통 절차와 다른 얘기가 나오면 그 지문은 틀린 겁니다. 첫 번째, 동시신청 1건 또는 11신청 나와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신탁 원인 이전 등기는 소유권 권리 이전이니까 갑과 을이 공동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수탁자가 단독 신청해요. 자, 여기서 을이 신탁 등기를 단독 신청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을이 신탁 등기를 단독 신청하지 아니한다면 그때는 위탁자나 수익자가 수탁자를 뭐하여?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것을 한 묶음으로 또 하나, 한 묶음으로 또 하나. 요게 두 번째 공통 절차입니다. 한 묶음으로 또 하나. 자, 신탁 등기한다. 수탁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신탁이 끝나서 신탁 등기에 말소 등기한다. 역시 수탁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자, 우리 총론에서 등기법 총론 제일 첫날에 단독 신청 특례를 우리가 외웠어요. 9가지. 판수보상, 표표, 신혼가 하는 거 배웠죠. 거기 신이 뭔가? 여기 신탁입니다. 신탁 등기. 그래서 판수보, 보할 때 보는 보존 등기와 그 말소 등기. 단독 신청이었죠. 그리고 판수보상, 표표, 신혼갈 때 신탁 등기와 그 말소 등기 모두 수탁자가 단독 신청해요. 수탁 단독 신청. 그래서 그때 우리 외웠던 걸 다시 복습하면서 이걸 외우셔야 돼. 됩니까? 그때 한 건 까먹고 우와 소유권 이전은 공동인데 신탁 등기는 단독 신청. 여기 와서 또 신탁은 단독 신청. 이렇게 외우면 나중에 머리 터진다. 그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 무슨 얘기 이해하시죠? 총론에서 외웠던 건 복습하면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판수보상, 표표, 신혼가, 신탁 등기와 그 말소는 단독 신청한다. 누가? 수탁자가. 근데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지 아니한다면 누가 대신? 위탁자나 또는 수익자가 대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익자라는 개념은 아시죠? 이익을 받는 자예요. 그죠? 그럼 갑이 이런 거예요. 자, 을에게 신탁을 맡기면서 이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나오는 뭐 월세 등 수익들은 일단 일부는 너 급여로서 가져가고 나머지는 나에게 줘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이익 받는 자는 위탁자가 되겠죠. 위탁자가 동시에 수익자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위탁자가 뭐라고 하느냐? 이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 중 일부는 네 급여로서 가져가고 급여를 제하고도 남는 것은 이 동네 불우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줘라. 그러면 수익을 받는 자는 갑이다, 제3자 병이다. 제3자 병. 맞죠?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수익자, 제3자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자는 위탁자가 수익자가 될 수도 있고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신탁 계약에서 하기 나름이야. 자, 그래서 신탁 등기와 그 말소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되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지 아니한다면 위탁자나 또는 수익자가 뭐해서 대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 그럼 대위 신청할 때는 공동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다. 단독이야. 원래 수탁자가 무슨 신청? 단독 신청할 것을 대신 신청할 뿐이죠. 그럼 수탁자가 하듯이 똑같이 신청 들어가니까 단독 신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세요. 원래 소유자가 갑이었어. 을에게 소유권 넘어왔죠. 요것이 신탁 원인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탁 등기는 별개의 등기라고 그랬죠. 신탁 등기 해야 될 거 아니야. 신탁의 내용을 등기하는데 신탁의 내용이 너무 많아. 등기부에 기재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별도로 신탁 원부라고 하는 장부에 신탁의 내용을 딱 기재를 해놓고 그 신탁 원부에는 수많은 신탁들이 기재가 돼 있을 거 아니야. 그중에 이 신탁의 내용은 제2019-31호라는 번호로서 보관되고 있으니까 신탁 원부의 내용을 공개받고 싶은 분은 신탁 원부 2019-31호도 같이 공개해 주세요 라고 신청할 때 표시해라. 그러면 등기부 보여줄 때 같이 보여주고 증명서 발급해 줄 때 같이 발급해 줄게. 됩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이것이 신탁 등기입니다. 신탁 등기. 자, 이 두 개의 등기는 별개의 등기이지만 순위번호는 따로따로 썼다. 하나의 순위번호를 썼다. 하나의 순위번호. 이거는 신탁이 변경될 때도 하나의 순위번호. 신탁이 끝났을 때도 하나의 순위번호. 됩니까? 일단 신탁자만 묻으면 하나의 순위번호.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공통적인 겁니다. 그럼 문제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등기할 때 특별히 이런 경우라면 순위번호는 별개로 기록해야 된다. 나오면 틀렸다. 됐어요? 자, 그러면 세 가지 공통절자 동시신청 1건 또는 11신청.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신탁 등기와 그 말소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되 단독 신청하지 않는다면 언제나 대위 신청 가능. 세 번째, 신탁과 관련한 등기는 언제나 순위번호를 어떻게? 하나의 순위번호. 이게 공통이다. 여기서 벗어나면 틀린 거다. 됐죠? 그렇습니다. 그 정도. 자, 여기서 동시 신청할 필요 없다 나오면 틀리는데 딱 하나 예외 있다. 대위 신청하다. 대위 신청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신청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안 한 것을 알고 뒤에 신청 들어갈 수 있겠죠? 맞죠? 대위라는 거 대신해서 신청하는 거잖아. 그러면 동시에 신청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걸 보고 뒤에 신청 들어갔을 때는 동시 신청할 수 있다. 동시 신청 못할 수도 있다. 못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대위 신청할 때는 유일하게 동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들어가요. 대위 신청하는 경우에는 뭐 할 필요 없다? 동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여기까지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래도 하고 여기서 기본적인 얘기를 좀 해봅니다. 자,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이 됐어요. 원인이 신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소유권은 갑이 가집니까? 을이 가집니까?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을에게 있다. 위탁자에게 있다, 수탁자에게 있다. 아, 대답 잘했잖아. 을. 여러 번 물으면 또 사람이 좀, 그죠? 불안하기 시작하지. 네. 을,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있어요. 수탁자에게. 이 세법을 좀 열심히 공부한 분들은 위탁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라고 얘기해. 왜냐하면 세금은 누가 내요? 위탁자가 내거든. 맞죠? 그러나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세법은 따로 따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세법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봤어. 세법 강의를 한 40년 가까이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연세도 저보다 많아. 그래서 물어봤어. 형님, 내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법에서는 신탁 약정이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있다. 이게 대법원에 확립된 판례다. 그런데 왜 세법에서는 실질과세라는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실제 소유자, 법적인 소유자는 수탁자가 아니고 위탁자에게 세금을 내라 하냐. 학생들 헷갈려한다. 왜 그러냐 하고 물었더니 사실은 세법이 여러 번 변화를 보였다. 이 실질과세에서 누구에게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있냐. 실질적으로 권리인 자가 세금 내라 했는데 옛날에 위탁자가 내게 했다가 중간에 바뀌어서 수탁자가 실질적인 소유자다 내게 했다가 다시 위탁자가 실질 소유자 내게 했다가 세법은 왔다 갔다 한대. 그래서 알았어요. 세법 역시 법도 아니구만 이러고 내가 없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 을에게 있어요.
요게 이제 가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갑이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제공합니다. 그때 이 부동산을 저당권 설정 등기의 대상 부동산으로 제공하였을 경우 등기는 각하사유인가 수리사유인가? 등기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자, 갑이 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했어.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이게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냐는 얘기예요. 지금 소유권 누구에게 있다? 을에게 있다 했잖아. 여러분이 아파트를 샀어. 그럼 여러분 앞에 소유자가 갑이야. 이제 여러분은 을이야. 여러분이 을 소유자잖아. 근데 옛날 소유자 갑이 은행에 돈 빌리고 지금 여러분 부동산을 저당권 등기해놓고 돈 먹고 토꼈네.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맞죠? 그게 이제 어려울 때는 문제가 나온다. 그리고 위탁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어서 신탁된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하면 등기관은 뭐 해야 된다? 각하해야 된다. 왜? 이거 갑 거니까 을 거니까. 을 거다 을 거. 남의 부동산에 엉뚱한 놈이 돈 빌리고 저당권 등기 할 수 있냐? 만약 그게 가능하면 나도 미쳤다고 이 마이크 들고 있어. 은행 가서 돈 빌리고 여러분 부동산 막 제펴먹고 달아나면 되지. 맞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수탁자를 등기 의무자로 한 저당권 등기는 수리다 각하다? 수리다 수리. 맞죠? 수리. 왜? 우리 소유자니까. 맞잖아. 다만 을은 소유권을 가지지만 완벽한 소유권을 가지는 거 아니야. 내 거 같은 소유권을 가지는 거야. 이거 맡은 거잖아. 맡은 거기 때문에 소유권을 행사는 하되 내 부동산, 실제로 내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행사하듯이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는 거야. 부동산을 어떻게 해야 된다? 신탁받은 목적을 위해서 소유권을 행사해야 될 제약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래, 됐습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됐어요. 됐다. 넘어가서. 자, 신탁에서 나오는 거, 이제 몇 가지. 오늘 우리 5시간 하는 거 아시죠? 알죠? 다른 건 다 기회도 빨리 까먹는다 그런 거죠? 자, 신탁 등기에서, 자, 신탁 등기, 그리고 신탁 등기의 말소 등기는 언제나 누가, 수탁자가 무슨 신청? 단독 신청하되, 위탁자나 수익자가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고, 그리고 밑에 대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유일한 예외 하나 인정되더라. 동시 신청하지 않으면 각하. 그러나 무슨 신청할 때는, 대위 신청할 때는 동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예외 하나 있다. 그 다음에 자, 신탁 원부는 부동산마다 하나씩 작성한다. 자, 신탁할 때 우리 법률행위 자유예요. 부동산 하나만 신탁 가능하다. 합의에 따라 여러 개도 동시에 신탁 가능하다. 여러 개도 동시에 신탁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부동산 10개를 한꺼번에 신탁했어요. 그럼 신탁 원부는 하나만 작성, 부동산 10개니까 10개 작성. 10개 작성. 부동산마다 별개로 1부동산 1신탁 원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렇게 작성하는데 누가 작성? 등기관이. 자, 별개로 작성하는데 등기관이 작성합니다. 예전에 10여 년 전에는 신청인이 작성해서 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 신탁 원부는 부동산마다 별개로 신청인이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된다. 틀렸다. 이런 문제도 실제로 나왔었고 지금도 신탁 원부 지문이 나오면 항상 별개로 등기관이 작성한다. 이게 항상 붙어 나옵니다. 그래서 별개로 작성, 등기관 작성. 요거 외우시고. 그 다음에 신탁 등기는 하나의 순위번호. 아까 했죠? 3가지 공통 절차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이 올해 새로 들어온 신규 규정입니다. 신규. 새로 들어온 등기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새로 들어온 규정입니다. 아직까지 등기법에 없었던 새로운 규정이 하나 새로 들어왔어요. 자, 신탁 재산이 무성권, 소유권. 아까 신탁을 할 수 있는 것은 소유권만 신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각종 권리를 다 신탁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가장 값비싼 권리인 소유권이 신탁됐어요. 신탁하면서 소유권을 넘겼다 이 말이에요. 이 소유권을 넘겼을 때는 등기관은 부동산 등기부에 부동산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등기한다. 이것을 부기 등기로 등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등기관이 등기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신청으로 한다, 직권으로 한다. 직권으로 하는 거야.
직권이라는 말은 없지만 직권으로 하는 겁니다. 자, 주의사항에서 무슨 말이 들어가느냐. 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등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는 등기사항 증명서뿐만 아니라 신탁원부를 통해서 신탁의 내용도 다 확인을 해라.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등기부를 보면 여러분 지금 좀 배웠으니까 을에게 소유권이 있다라고 했는데 법을 전혀 안 배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갑이 을에게 소유권 넘겼지만 그냥 넘겼다 믿고 맡기는 거다. 믿고 맡기는 거다. 그럼 일반인들은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다는 착오에 빠집니다. 맞죠? 그러면 신탁을 시켜놓고서는 갑이 봐라 맡긴 거잖아. 내가 소유자잖아.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나고 하면 돼. 그리고 나한테 보증금을 지불하면 돼. 라고 보증금 받았다가 나중에 나갈 날이 되면 돈 없다 배째라. 우리 전세 사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전세 사기 중에 이 신탁된 부동산의 전세 사기가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의외로 이 위탁자인 갑이 소유자 행세를 하면서 전세 사기를 많이 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가 이 신탁된 부동산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됩니까? 그것 때문에 이 전세 사기를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들어온 주의사항 규정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에 관해서 임대차 등 법률 행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등기부만 보고 소유자가 누군지 그거 확인하지 말고 뭐까지 확인해라? 신탁 원부까지 확인해라. 신탁 원부를 보면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는데 소유권은 을한테 왔죠. 그런데 소유권 을에게 왔지만 을이 갑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잖아. 예전 소유자였던 위탁자인 갑이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갑이 보증금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을의 동의를 받아라 라든지 그러면 을은 보증금 지불에서 책임을 지겠다. 뭐 이런 둘 간의 계약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 계약 내용까지 알고 이 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 또는 전세 계약을 누구하고 해야 되고 누구에게 나중에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 다 확인하고 거래를 하라는 거예요. 무증이 이해되죠? 그렇게 들어온 규정이 주의사항 규정이에요. 의외로 신탁 부동산에서 위탁자가 소유자 행사하면서 전세 사기를 많이 친다는 얘기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규정입니다. 그래서 뭘 확인해라? 신탁 원부까지 확인해라. 그래서 나온 거야. 신탁 원부를 통해서 신탁재산 관리 처분에 관한 신탁 조항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확인해라라고 나온 거야. 그런데 뭐 제가 보건대는 이 규정은 국가가 법을 통해서 이만큼 국민의 피해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면피 조항으로 넣은 것이지 실제로 큰 도움은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험 계약할 때 보험 계약하고 나면 여러분 기억에 남는 건 3개밖에 없을 거야. 자, 한 달에 얼마를 내는가? 맞죠? 그리고 언제까지 내는가? 그리고 끝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정도 알고 나머지 몰라. 뭐 암 계약이니까 뭐 암만 걸리면 다 되겠지. 웃기고 있네. 나중에 약관 찾아봐. 이러나면 안 되고 저러나면 안 되고 가족력 있는 암 안 되고 뭐식이 안 되고 막 있다고. 맞죠? 있다고. 그리고 얘기하지 않은 암 실딱 긋는데 가족력이 있는데 말하지 않았다면 안 해주고 온갖 게 다 있다고. 그게 약관 안에 있다고. 여러분 약관 읽어보지도 못하고 읽어봐도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잖아. 맞잖아. 그럼 신탁 원부 읽어보면 법 안 배운 사람들이 보면 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른다. 그죠? 모른다.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는 그래도 권리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면피조항으로 들어간 거야. 그래도 뭐 없는 것보다 낫지. 자, 다시 외우실 거. 주의사항 등기. 아직 시험에 나온 적 한 번도 없다. 새로 들어왔으니까. 자, 첫 번째. 신탁된 권리. 재산이 무선권, 소유권. 그 다음에 이 신탁에 관한 주의사항 등기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 소유권, 부기등기. 맞죠?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건 나오기 좀 쉽진 않겠지만 신청해야 해준다, 직권을 해준다. 주의사항은 우리가 신청한다고 해주는 게 아니야. 당연히 직권을 해주겠지. 그죠? 그 정도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합의. 수탁자가 여러 명입니다. 그러면 합의가 되죠? 우리 민법상 조합. 그리고 수탁자 여러 명. 그러면 이 두 가지 공동소유는 무슨 유? 합유. 그래서 조합의 조, 수탁자의 수, 조수는 합유. 이렇게 그냥 외우세요. 조수 합유. 우리 민법상 조합을 배울 때 동업하자는 동업자 단체가 조합이다.
근데 동업자 단체는 동업하자는 계약이 지속되고 있다면 단체도 존재하는 것이고 그 동업하자는 계약, 의사표시 합치가 깨졌다면 동업자 단체도 이미 깨진 거다. 근데 합의가 존속하느냐 깨졌느냐는 합의한 당사자만 알고 외부에서는 알 수 없다. 예, 그래서 조합의 이름으로는 등기해주지 않고 조합원 전원 명의로 등기한다. 기억나세요? 조합 이름은 절대 등기부에 올라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합유라는 등기를 하게 되고 수탁자가 여러 명이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여러분 부동산을 맡기는데 양 선생한테만 맡기면 먹고 토낄까 봐 겁나. 그래서 양 선생, 김 선생, 이 선생 세 사람을 공동 수탁자로 지정하고 소유권을 넘기는 거야. 그럼 소유권을 받는 사람이 한 명이다, 여러 명이다. 여러 명이다. 공동 소유잖아. 무슨 유? 합유. 이거 공유로 하면 안 돼요. 공유를 하면 안 된다고. 당연히 합의가 돼야 됩니다. 왜 합의가 돼야 될까요? 지금 여러분이 한 사람한테 맡기면 한 사람이 팔아서 전부 먹고 토길까 봐 겁이 나서 여러 명에게 맡겼잖아. 맞죠? 근데 여러 명에게 맡겼는데 그게 만약 공유라면 그럼 여러 명에게 맡긴 이유가 없는 거야. 한 명이 다 먹고 토낄까 봐 각자 먹고 토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공유는 공유자 간의 관계가 굉장히 자유롭죠. 그래서 공유 지분은 공유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한 명이 다 먹고 토길까 봐 각자 먹고 토껴라 이래 되는 거야. 근데 합유는 지분을 처분하려고 할 때 자기 마음대로 처분한다. 전원동의 있어야 된다. 전원동의. 전원 합의 없이는 먹고 토낄 수 없다. 그렇게 묶어둬야 된다는 거야. 그래 당연히 무선유가 되어야 돼. 합유가 돼야 되는 거야. 공유가 될 수 없는 거야. 그죠? 이 공유를 하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합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합유가 되면 합유는 지분 기재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대신에 합유라는 뜻 기재한다. 그죠? 이게 기본으로 들어와야 돼요. 똑같이 됩니다. 똑같이 돼요. 그 다음에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되면 주등기로 합니다. 이게 고추밭하고요. 그래서 고유재산 주등기. 고추밭.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위탁자, 수탁자가 있는데 다시 가보죠. 위탁자, 수탁자가 있는데 자, 지금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 을에게 있다. 수탁자에게 있죠? 그러나 수탁자는 언젠간 돌려줘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수탁자는 내 것처럼 권리 행사할 수는 없다. 자, 나는 스트레스 받으면 뭔가를 깨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야. 보니까 내 집이 있고 신탁받은 집이 있다고. 그런데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한마 들고 집을 깨버리는, 그래야 스트레스 풀리는 사람이야. 내 집을 깨는 건 상관없어. 맞죠? 스트레스 받았는데 신탁받은 집을 내가 깨부셔. 그럼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러니까 소유권은 나한테 왔지만 내 마음대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거야. 신탁의 목적을 위해서 소유권을 행사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런데 집을 신탁 관리하다 보니까 위치도 너무 좋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위탁자에게 물어보니까 언젠가는 처분할 생각이래.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살게요. 했더니 위탁, 그래? 당신이라면 금액도 내가 적절히 배려해 줄게. 내가 사버렸어. 그럼 이제 맡은 게 돼요. 완전히 내 거 돼요. 완전히 내 거. 그것을 고유재산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고유재산. 됐습니까? 그때 고유재산으로 되었을 때 완전히 내 거 되었지만 이전 등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을 앞으로 이전 등기 돼 있잖아. 근데 이제 신탁받은 거다. 완전히 내 거다. 완전히 내 거다. 고유재산이 되었다라는 변경 등기를 하게 돼요. 나중에 뒤에 들어가면 변경 등기는 주등기로 하는 경우도 있고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도 있고 나뉘는데 이때 이 등기는 무조건 무슨 등기로 하라? 주등기로 하라. 주등기. 그래서 고추밭하고 외우라는 거야. 네, 실제로는 변경 등기지만 그 형식적으로는 변경 등기지만 실제로는 요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똑같다. 그래서 주등기로 합니다. 그래서 고유재산 주등기 고추밭하고 외운다. 고추밭. 그리고 아까 주의사항은 무슨 등기로 한다? 부기등기로 한다. 그죠? 고추밭에 주부. 고추밭에 고추 따로 주부가 들어가지. 뭐 남정네들은 가서 밭 깔아야 되지. 뭐 고추 따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고추밭에 주부. 고유재산 주등기. 주의사항 부기등기. 그죠? 고유사항 주등기 여러 번 나왔어요. 여러 번 나왔어요. 그러면 주의사항 부기등기도 당연히 여러 번 나올 수 있다. 고추밭에 주부. 외웠다. 고추밭에 주부. 신탁 가등기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신탁 자체가 채권 약정이니까. 그 다음에 신탁 등기 말소 타등기 했는데 위탁자는 현재 소유자가 아니고 수탁자가 현재 소유자다. 아까 그 얘기 드렸죠? 그 정도 기억하시고 마지막. 자, 신탁 원부 기록의 변경 등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수탁자가 을에서 병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 등기부에 수탁자를 을에서 병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맞죠? 권리 이전 등기를 해주든지 변경 등기 해줘야 됩니다. 문제는 자 등기부상의 수탁자만 바꿔주면 됩니까? 신탁 원부에서의 수탁자도 바꿔야 됩니다. 신탁 원부. 신탁 원부는 별도로 존재하고 있잖아. 신탁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죠. 거기 수탁자가 예전에 을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을 거 아니야. 병으로 바뀌었다면 등기부만 병으로 바꿔요. 신탁 원부에서도 바꿔야 돼요. 신탁 원부에서도 바꿔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등기부의 변화가 아니고 신탁 원부 기록을 바꾸는 것은 누가 등기를 요구할 것인가? 그게 이제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수탁자를 해임, 쫓아내는 재판을 하거나 신탁관리인이라고 해서 뭐 이 수탁자를 좀 고급스럽게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기 위해서 재판을 했다든지 신탁 내용을 변경하는 재판을 해요. 재판은 법원에서 하는 거죠. 그럼 그 법원이 촉탁을 해주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됐으니까 신탁 원부 기록도 바꿔라 라고 등기관에게 촉탁을 해줍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렇게 재판을 한 게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힘을 썼어요. 수탁자를 직권으로 야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지 해임하거나 또는 신탁관리인을 직권으로 선임 해임하거나 또는 신탁의 내용을 변경하도록 명령했거나 누가? 법무부 장관이. 그때는 그 법무부 장관이 촉탁을 해줍니다. 신탁 원부 기록을 바꾸라고. 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재판을 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힘을 썼다라고 나오지 않아. 그냥 평이하게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이전 등기 여러 명 뭐 하고 주주쭉 나왔어요. 이 재판했다는 말도 없고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명했다는 파워를 행사한 것도 없죠. 평이하게 끝났을 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신탁 원부 기록을 뒤져서 변경 등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재판을 했을 때는 신탁 원부 기록은 법원이 촉탁을 하고 재판을 한 게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명했을 때는 그 법무부 장관이 촉탁을 해주고 그런 게 없을 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합니다. 사실 이런 거 말고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당사자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까지 하면 너무 복잡해서 안 돼.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만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요 말만 기억하시면 돼. 자 넘어가서 지문 복습. 요거 하고 10분 쉽니다. 자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 등기를 신청할 경우 자 대위하고 나왔네. 대위. 그러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설정 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 동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대위했을 때는 동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그죠? 2번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등기와 신탁의 등기는 별개의 등기이다. 그러나 순위번호는 하나의 순위번호. 그죠? 하나의 순위번호. 자, 3번 신탁 등기를 할 때는 이 사람이 신탁 원부를 작성합니다. 누가? 등기관이. 요게 10여 년 전에는 신청인이 작성하던 때가 있었어요. 4번 수탁자가 여러 명입니다. 무슨 유? 합유. 조수는 합유. 합유일 때는 지분 기재하지 아니하고 합유인 뜻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그죠? 5번 법원이 신탁 변경의 재판을 누가 했어요? 법원이 했습니다. 그때 신탁 원부 기록의 변경 등기는 누가 촉탁합니까? 그 법원이 촉탁합니다. 그죠?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신탁 변경을 명했다. 이래 나올 때는 누가 촉탁해요? 법무부 장관이 촉탁합니다. 그죠? 됐어요. 그 정도. 자, 그리고 소유권 유예 권리 10분 쉬었다 하시죠. 자꾸 외우라는 거 외우셔야 돼요. 그게 외워야 됩니다. 등기법 이론 과목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 암기 과목이라 생각하시고